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 출산을 앞둔 30대 후반의 임산부입니다. 이 시기 임산부 대부분은 남편과 함께 아기용품을 준비하고 태어날 아기의 얼굴을 상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출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적기 위해 지난 임신 기간을 떠올려 보니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화를 많이 냈고 잘 풀리지 않은 현실에 답답해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두고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오늘 여기에 저의 한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는 동생의 푸념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규민이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 아시죠? 제가 혼자 이렇게까지 아들을 키우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람 인생은 우리네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죠?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먼저 떠오르네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어린 남편을 키우기 위해 나물부터 시작해서 각종 채소, 과일류 등을 시장에서 팔아 돈을 버셔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남편을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꽤 잘했던 남편은 수도권 대학교를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 영업직에 입사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빠 덕에 부족함이 없이는 자랐지만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교는 입학해봐야겠다는 생각에 4년제 대학교에 진학했고 졸업한 뒤 친정아빠의 회사 격리부서에서 일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의견을 확실히 말하고 따질 건 따지는 성격이었지만 남편은 조심스럽고 자기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말은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가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친정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견례 내내 자기 아들 자랑하기에만 바쁜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랑의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진 저는 그 당시에 애타는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온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 꼭이 결혼해야겠니? 엄마는 아무래도 너가 그 집으로 시집가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등살에 너무 힘들 것 같아. 에이 엄마, 나 못 믿어? 그동안 회사 사람들이나 거래처 직원들이랑 트러블이 있을 때도 대화로 잘 해결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 잘할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과 결혼 생활은 달라. 엄마는 너가 결혼하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 너 시어머니 될 사람 말이다. 상견례 때만 해도 아들 자랑에 정신없는데 결혼하면 더 하지 않겠니? 엄마 말이 맞아. 아무리 내 자식이 제일 멋지고 잘나 보여도 그렇지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아들 자랑만 한다니? 솔직히 우리는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 굳이 시키지 않을 생각이다. 부모님은 끝까지 시댁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시며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이 똑부러지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잘할 수 있다고 고집부렸어요. 결국 부모님은 마지못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밀린 일이 많다며 출근을 했고 저는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단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진화야, 너는 남의 돈 벌어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너는 그동안 너네 아빠 회사에서 마음 편하게 생활했겠지만 우리 규민이는 아니란다. 오늘만 해도
너는 주말이라고 낮잠을 자지만 우리 아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돈 벌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네가 규민이 아침밥도 잘 챙겨주고 내조도 잘 해주고 해라. 아침밥이요? 규민이 아침에는 소화 잘 안 된다고 뭐 안 먹던데요. 규민이가 뭐니 규민이가. 너가 규민이랑 동갑이라고 해도 어른들 앞에서는 규민이가 아니라 여보나 당신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존댓말을 써라. 이제 가장인 남편한테 반말이 가당키나 하니? 규민이는 너한테 존댓말 안 쓰더라도 너는 가장인 남편에게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지. 그리고 나는 규민이의 아침을 챙겨주지 않았지만 너는 규민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무조건 아침밥 챙겨. 넌 규민이 마누라잖아. 시어머니는 자신도 챙겨주지 않은 아침밥을 제게 챙기라고 상하였습니다. 게다가 동갑인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라니 그저 황당했어요. 무슨 동갑끼리 존댓말을 써요. 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저만 일방적으로 남편에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챙겨주시지 않았던 남편 아침밥을 제가 왜 챙겨야 해요? 만약에 제가 일하지 않고 남편이 앞으로 아침을 먹겠다면 모르겠지만요. 저도 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남편도 먹지 않은 아침밥을 제가 왜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머 얘 좀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라.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너는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 거기서 돈 벌어봤자 뭘 얼마나 번다고 우리 아들 아침밥도 못 챙겨주니? 그리고 요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긴 시간 잘 버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니까 우리 아들이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회사 일만 잘 할 수 있도록 고분고분하게 내줘야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처럼 요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어렵고 어찌어찌 입사했다 쳐도 잘리지 않고 무사히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사실 회사에 다닌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학교 졸업 후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고작 2년 다녀놓고 엄청나게 오래 다닌 것처럼 떵떵거리며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들으면 어머니 아들 10년 일한 줄 알겠어요. 2년밖에 일 안 했으면서.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요. 저희 아빠 회사 구멍가게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시당할 만큼 작은 회사는 아니라고요. 뭐라고? 시어미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지금이 조선시대였으면 말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아들은 양반이고 구멍가게 같은 너네 아빠 회사에 다니는 너는 노비, 종이었다 이거사. 양반집에서 노비 같은 너를 받아줬으면 그냥 가만히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 눈을 부라리고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어머니가 저희 친정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무시하시니까 그러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직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나눈답니까? 밖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어머니 욕해요.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보이지 않는 사회에 계급이 있는 거야. 알겠니? 이래서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참한 처자를 며느리로 삼았어야 했는데 저거는 애가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랑 급이 맞게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애가 어른한테 단 한마디도 지지를 않아? 저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21세기의 대기업, 중소기업 운운하며 사람을 양반, 노비로 급을 나누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솔직히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나 근무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급여나 복지가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빠의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기로 소문난 회사였어요. 이런 아빠의 회사를 구멍가게라고 하며 무시를 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시어머니께 마음에 없는 소리 하기도 싫었고 그저 저의 솔직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시어머니는 제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같이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21세기의 회사에 따라 양반, 노비 등으로 계급을 나누고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를 구멍가게라고 하며 비하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의 언행에 문제가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게 화만 잔뜩 내다가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는데 시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들었는지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냥 엄마한테 곱게 말하면 어디가 덧나냐? 넌 어쩜 그렇게 매사에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들어?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전에 상황 파악 먼저 하지 그래? 대충 들었어. 우리 엄마가 너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기강 잡으려고 조금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강? 야, 우리 부모님이 언제 너한테 기강 잡는답시고 막말한 적 있냐?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 우리 아빠 회사가 구멍가게란다. 솔직히 내가 다니는 회사처럼 대기업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시장에서 일하셔서 말이 원래 거칠어. 그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그래, 네가 다니는 그 잘난 회사에 비해선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 아빠 회사가 구멍가게 수준인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대기업에 다니는 너는 양반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나는 노비란다. 내가 노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있었어야 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건 못 들었는데. 아무튼 엄마가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여린 분이니까 너도 욱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너는 그게 가능해도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하지 못할 게 뭐야? 넌 그래도 며느리잖아. 그냥 어른인 우리 엄마한테 좀 지고 살면 안 돼? 적당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리면서 살면 안 되냐고. 야, 내가 너랑 결혼하면서 너네 집 힘들다고 해서 이 집도 해오고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도 다 반반으로 했는데 노비라는 소리나 들으면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해?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기죽어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남편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 남편 회사 근처로 마련해 주셨죠. 반면에 시댁은 남편이 대기업에 다녀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도리만 강요하는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저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합의점 따위는 없는 평행선 같은 싸움을 했고 그 뒤로 남들은 깨를 볶는다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냉전 상태였던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있는지 쭈뼛쭈뼛 다가오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에 약속 잡지 마. 사실 엄마가 이모들이랑 개모임에서 1년에 한 번씩 펜션 잡아서 1박 2일로 놀러가.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차례라서 다음 주로 펜션 예약해놨어. 너도 같이 가야 해. 그럼 다음 주에 시이모님들 모시고 1박 2일 여행을 가야 한다고? 그런 걸 너 혼자 일방적으로 정하면 어떡해?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너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어떻게 말을 거냐? 뭐 어찌됐든 지금 말하잖아. 그리고 이미 펜션 예약도 다 해서 너는 그냥 다음 주에 이모들이랑 같이 여행이나 가면 되는데 뭘 걱정이야. 아무리 그래도 시이모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 안 해? 우리 이모들이 널 잡아먹기라도 하냐? 그리고 매번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1박만 하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아휴, 말을 말자. 펜션은 어디로 잡았는데? 남편은 강원도 쪽으로 펜션을 잡았다며 펜션 이름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찾아보니 시설도 깔끔하고 바닷가 앞쪽이라 분위기도 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주말 가격을 보니 1박에 무려 14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뭐야, 1박에 140만 원? 설마 이 돈 다 낸 건 아니지? 당연히 냈지. 이번에 우리 결혼하며 이모들한테 축의금도 꽤 받았고 게다가 너는 중소기업이지만 사장님 딸이고 나는 대기업 사원인데 친척들한테 당연히 우리가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부부인데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쓰려면 서로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네 마음대로 그 금액을 막 써? 내가 우리 집 여행해서 네 돈 달래? 어차피 내가 번 내 돈으로 펜션 비용 결제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넌 좀 따지고 들지 마. 우리는 서로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뒤로도 만나기만 하면 원수처럼 싸워댔습니다. 하지만 원래 신혼 때는 치약 짜는 것이나 양말 벗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도 많이 싸운다고들 하니까 남편과 저 또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뒤 저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들을 모시고 남편이 예약한 펜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곳이라 그런지 시설이 정말 좋았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시이모님들 앞에서 뿌듯해 하시는 것이 보였어요. 비싼 곳이라 그런지 정말 좋구나. 그런데 이거 누가 돈을 냈니? 당연히 내가 돈 냈지. 근데 왜요? 참나. 우리 아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 돈 쓰기 아까워서 그러지. 다음부터는 진아 네가 번 돈으로 펜션도 예약하고 하려무나. 저번에 그랬잖아. 너희 친정 구멍가게 수준 아니라고. 어디 너희 친정 수준 한번 봐보게. 다음 여행 때는 진아가 펜션도 직접 예약하렴. 그래. 우리 동생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솔직히 우리 동생 그동안 혼자 규민이 키우면서 힘들었으니 이제 노년에는 며느리 효도 받으면서 살아야지 않겠어? 진아 너가 이제 시어머니 잘 모시고 여행도 좋은 곳에 여기저기 다니고 해. 맞아 진아야.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아.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시이모님들과 남편은 하나같이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그동안 혼자서 많은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 고생을 하며 남편을 키운 거지 저를 키운 건 아니잖아요. 막말로 시어머니가 저 아기 때 저를 돌봐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비를 대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시어머니한테 효도할 것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6시네. 배고프다. 얼른 저녁 먹자. 며느리야, 너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얼른 고기 굽고 해라. 제 이름 진화야. 이진화. 진화야, 다들 배고프니까 얼른 준비해라. 아들은 운전하느라 피곤했지? 방에 들어가서 좀 자고 있어. 밥 다 되면 내가 부를게. 알았어. 운전했더니 피곤하긴 하네. 그럼 나 조금만 잘 테니까 밥 다 되면 불러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제게는 저녁상을 준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친정은 항상 다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여행 왔을 때는 아빠가 거의 요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제게만 이것저것 음식을 시키며 빨리 밥을 달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른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여행을 온 것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 혼자 저녁을 준비를 했어요. 아직도 멀었니? 우리 백가죽이 등에 붙겠다. 저 혼자 하려니 시간이 늦어지네요. 많이 배고프시면 어머니도 오셔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요새 참 세상이 편해졌나 보네. 나는 젊을 때 시어머니 말에 찍소리도 못했는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들은 배고프시다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고 결국 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얼추 준비가 다 되자 시어머니는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저는 제가 모든 준비를 했으니 남편이 고기를 구워줄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집게와 가위를 건넸습니다. 진화야, 뭐하니? 얼른 고기 구워. 설마 고기 우리 아들이 구우라고 집게를 건네는 거야? 우리 아들 여기까지 운전하고 와서 피곤해. 그러니 너가 하렴.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고기 굽기를 시키셨고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제가 불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제게 그 누구 하나 쌈을 싸주거나 고기 한 장 먹어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 역시 자기 입으로 고기 넣고 술 먹기 바빠
저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애미야, 고기가 다 떨어져 가는데 고기 아직 멀었니? 얘가 왜 손이 느리니? 그리고 상추도 다 떨어졌으니 좀 씻어오느라. 쌈장도 없다. 쌈장도 덮어와. 오는 길에 소주도 부탁해.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저를 여기서 일하는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 순간 저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왜 고기를 굽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집게를 내려놓고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직원이나 도우미로 온 것이 아니에요. 왜 저만 고기를 굽고 잔심부름을 해야 하죠? 제가 일한다고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요. 장규민, 너 고기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네가 직접 해. 우리 아들 평일에도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여행 와서도 꼭 우리 아들을 잡아야 속이 후련하니? 이 집 며느리 성격이 장난 아니네. 그럼 여기서 고기를 네가 구워야지 누가 구워? 평일에는 일하고 오늘은 운전하느라 힘든 우리 조카가 굽니? 아니면 나이든 우리가 굽니? 일할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원래 이런 데서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야. 죄송한데 저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식사 준비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이모님 말씀대로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자꾸 남편은 평일에 일하느라 바쁘다고 하시는데 저도 평일에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해요. 그래봤자 너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코딱지만한 회사인데 거기서 일해봤자 무슨 일을 얼마나 한다고. 야, 원래 며느리는 시댁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빨리 네 자리 가서 고기나 구워. 분위기 깨지 말고. 저는 이런 대우 받으며 이 자리에 더는 못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어서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으니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 빼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세요. 참, 밤이라서 버스가 없으니 제가 자동차 끌고 갈게요. 내일 새벽부터 버스 다닐 테니까 알아서 버스 타고 오세요. 저는 방에 들어가 제 짐과 차 키를 챙겨 펜션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화가 잔뜩 난 저는 도무지 그 자리에서 1분 1초도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며느리이고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젊은이라고는 하지만 저를 가족이 아닌 직원 정도로 보는 사람들과 저의 황금 같은 주말을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가며 전화를 수십 통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달려 빈 신혼집에 도착한 저는 혼자 맥주 한 캔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이 다 돼서야 남편이 화를 잔뜩 내며 집에 왔어요. 야, 집에 가려면 그냥 갈 것이지 차는 왜 가지고 가? 너가 차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모님들이랑 엄마 짐 들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그렇고 우리만 고기 먹은 게 그렇게 속상했어? 고기 좀 적게 먹은 게 여행 다 때려치우고 올 만큼 화를 낼 일이냐고. 너가 방에 가서 잘 동안 나는 계속 일했어. 가자마자 짐도 제대로 못 풀고 상추 씻고 고기 굽고 있었다고. 고깃집 직원처럼. 고깃집 직원은 차라리 일당이라도 받지. 나는 뭐야? 고기 너만 구운 게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했냐? 그래, 그럼 일당 줄게. 얘따, 여기 수고비 10,000원. 됐지? 남편은 제 앞에 10,000원짜리 집 한 장을 던지고는 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데 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혼녀가 되기는 싫은데 또 이렇게 살기는 더더욱 싫었던 저는 밤새 고민 끝에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 그런 막대먹은 시댁과는 아기 생기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달리 몸이 피곤하고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6주 차였고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과 시댁에 화가 많이 나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니
편부모 밑에서 클 아기가 걱정되어 감히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난 이 아기를 아빠 엄마가 다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잘 키우고 싶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이 아닌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고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것이 정말 기분이 나빠.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라도 그러지 않겠어? 뭐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 그래서 말인데 나 임신할 기간만이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너가 중간 역할 좀 잘 해줄래? 시어머니가 나한테 친정 무시하는 발언하지 못하도록 너가 좀 도와줘야겠어. 우리한테 온 이 아기 지켜야 하잖아. 내가 무슨 수를 어떻게 돕길 바라는데? 임신 기간만이라도 시댁과 연락 끊고 살자. 너는 전화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명절, 제사 등의 집안 행사 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앞으로 어머니한테 오는 전화도 받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너가 좀 도와줘. 저는 효자 남편이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래도 아기를 위해서라고 하니 순순히 제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굳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믿었고 한동안은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5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그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저는 주말이라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는데 그다지 반갑지 않은 전화가 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전화를 하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야, 너는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없냐? 너 지금 나랑 연락 안 한 지 무려 6개월 넘었어. 정말 연 끊고 살 거야? 규민이한테 다 들었다. 너가 임신 기간에 나랑 연락 끊고 싶다고 했다길래 화가 많이 났어.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연을 끊자는 이야기를 해? 하지만 그래도 너가 유산할 수도 있는 임신 초기니까 그냥 참았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전 게 아니니? 그럼 알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을 해야지. 화가 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스피커폰으로 하지 않아도 옆에 계시던 부모님께 똑똑히 잘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야, 네 뱃속의 자식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면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아들이면 출산해라. 알겠니? 요새는 아기 지우면 불법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너는 꼭 내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는 하려고 하더라. 그냥 좀 시어미 말에 토달지 말고 내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 아기 낳고 지 부모한테 자기 아기를 맡긴다더라.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애기는 네가 회사를 때려치우든지 해서 네가 직접 봐. 어린이집도 보내지 말고 네가 직접 보라고. 알겠어? 안 그래도 저 어머니한테 제 아기 부탁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도 짓거리는구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하시기 시작하셨고 옆에서 듣고만 있던 아빠는 속이 상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제 전화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사돈, 지금 임신한 아이한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러니 우리 딸이 시댁과 연을 끊자는 이야기를 하지. 딸이면 지워버리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답니까? 정말 무식하군요. 이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뭐? 무식? 그럼 당신의 딸내미는 임신했다고 시어미랑 연락 끊고 살자는 게 잘하는 짓이에요? 솔직히 사돈이 진화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혼한다고 지불해준 것도 아니고 그 흔한 반지 하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부려먹으려고만 하면서 막말이나 일삼는데 그게 무슨 시어머니야. 게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절대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쪽 말대로 우리 아기 절대로 사돈에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화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집 손주 잘못되면 안 되니 제가 진화 돌봐야겠네요. 지금 사는 애들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옮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요?
어디서 지금 결혼한 여자가 친정이랑 가깝게 지내? 거기 경기도잖아. 나는 서울인데 그럼 우리 아들 어떻게 봐? 절대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그 집 내가 산 집입니다. 집 주인인 내가 집을 팔겠다는데 그쪽이 아기 태어나면 아기 봐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애들 이사를 못하게 해? 거기로 가면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좀 자기 딸만 생각하고 내 아들은 자식도 아닌가요? 이봐요. 사위도 자식이야. 나야말로 하고 싶은 소리네요. 이봐요. 며느리도 자식이에요. 세상에 임신한 자식한테 소리 빽빽 지르는 어미가 어디에 있답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습니다. 사실 아빠 회사는 경기도 쪽이고 남편의 회사는 서울이었기에 아빠가 신혼집 구해주실 때 남편의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일부러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아빠는 더는 멀리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우리에게 경기도로 이사 오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홧김에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친정집 근처에 꽤 괜찮은 신혼집을 구해주셨고 결국 우리는 남편 회사에서 2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너무 멀다고 반대했지만 집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기에 찍소리 못하고 따라왔죠. 그런데 출산 3달을 앞두니 배가 많이 나와 점점 힘들었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도 바쁘다며 신경도 써주지 않았어요. 주말에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니네 부모 옆에서 사니까 좋냐?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 무슨 날인데요?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남편 생일도 아니잖아요. 네 시아버지 제사이다.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니? 그니까 얼른 우리 집으로 튀어와. 참, 우리 아들은 너네 아빠 때문에 매일 5시간씩 출퇴근하느라 힘들 테니 반드시 너 혼자 와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오늘 제사이니 오라는 말만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전날 병원 검진에서 임신성 당뇨에 저혈압이 심하다며 되도록 멀리 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배가 잔뜩 나온 이 몸으로 서울까지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댁에 가면 가정부처럼 일만 하다 올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아버지 제사에 아들인 남편도 참석 안 하는데 얼굴 한 번 못 본 제가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낮잠을 잤어요. 그렇게 3시간 정도 지났으려나요? 계속 들리는 진동소리에 잠이 깨서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100통이나 하셨더라고요. 지금 전화 받아봤자 욕설만 들을 것이 뻔하기에 저는 계속 울리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친정집의 대문을 두드렸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계셨고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죠. 이진화, 너 이 시어미 말이 말 같지가 않냐? 너네 시아버지 오늘 제삿날이니까 당장 튀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너는 친정에서 퍼질러 잠이나 자? 내가 그렇게 우습니? 시어머니는 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고 그 모습에 놀란 엄마는 시어머니를 밀쳐냈어요. 다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임신한 아이 머리를 잡는답니까? 그리고 우리 진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서울까지 갈 몸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며느리면 당연히 시댁 제사에 하늘이 두 쪽이나도 참석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며느리 도리 못할 거면 이혼해. 나도 너 뱃속에 자식 따위 필요 없다. 이혼이요? 알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안 그래도 며느리 집안 노비로 보는 어머니랑 중간 역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아기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있는 환경이 좋을 것 같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 밑에서는 아기가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겠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덥석 이혼하겠다고 하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이미 내뱉은 말을 취소할 수는 없겠는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사실
그동안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며느리는 이름도 모르는 하찮은 회사 다녀서 부끄러웠다. 이참에 너네 둘이 갈라서고 우리 아들이랑 급이 맞는 대기업 며느리 한번 얻어서 자랑 좀 하고 다녀보자. 대기업 아들의 며느리요? 아들이 말 안 했나 보죠? 어머니, 이를 어째요? 이제 그쪽 아들 대기업 직원 아니에요. 뭐? 뭔 소리야? 우리 아들 대기업 잘 다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임신하더니 정신도 나버렸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원래 시어머니와 따로 연락을 안 했는데 남편 역시 자신이 회사에서 잘린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머니, 아니지. 아줌마의 그 대단한 아들이요. 매일 지각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그 잘난 대기업에서 잘렸다고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친정집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사실 경기도로 이사하고 남편은 2달도 안 돼서 해고당했어요. 남편이 하던 일이 영업이라 거래처와의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 남편이 중요 거래처와 미팅을 늦게 와서 거래가 여러 번 취소되었다고 해요. 솔직히 더 젊고 능력 좋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대기업에서 기업 임시 깎아먹는 남편을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죠. 반면 저는 여전히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남편을 불러 둘이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으나 남편은 그래도 아기가 생겼는데 죽어도 이혼 못 해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너네 엄마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냐? 솔직히 너네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막말을 했어? 게다가 오늘은 너네 아빠 제사인데 오지 않았다고 여기까지 쫓아와서는 내 머리채를 잡더라.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말도 무식하게 하는 어머니를 닮을까봐 무서워.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아기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야. 요새 여자 혼자 아기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너같이 무능하고 엄마만 알고 자기 가족들은 모르는 사람을 아빠로 두는 것보다는 나 혼자 아기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우리 이제 갈라서자. 그러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짐 안 빼면 네 집 모조리 다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이혼하기 싫다고 하며 빌었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에 하루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울며 빌다가 친정에서 나갔고 저는 그날 밤 친정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회사를 마치고 신혼집에 가보니 여전히 남편의 짐들이 있었습니다. 확 버리려다가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어서 남편의 짐을 대충 구겨넣고 시댁에 퀵으로 보내버렸어요. 이혼 서류와 함께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가야,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 늙은이가 정신줄을 놨나 보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우리 아들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손주도 잘 돌봐주고 이제는 너에게 막말도 하지 않을게. 정말 너를 내 딸로 여기며 평생을 받들며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화 좀 풀어주렴. 이미 신뢰도 잃고 같이 살 이유도 없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아줌마와 아줌마 아들과 더는 대화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말 길어져봤자 피차 좋지 않을 테니 전화 끊을게요.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는지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저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경기도의 신혼집을 팔아버렸고 이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어요. 내심 여기에 있는 사연들처럼 남편이 이혼 못하겠다고 버텨서 소송까지 가면 어쩌나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하더라고요. 대충 알아보니까 이혼 소송을 하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면서요. 아마 남편은 백수의 집도 없고 위자료를 내줘야 할 판국이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남편이 친정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꾀질재한 모습으로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대뜸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진화야, 나 좀 살려줘. 사실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서 얼마 전에 쓰러지셨어. 그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병원비가 한 푼도 없어. 제발 불쌍한 사람 돕는다 생각하고 병원비 좀 주면 안 될까? 어? 그럼 내가 정말 평생 널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게. 어머, 어머니께서 그리 되셨어? 어쩌면 좋아. 너 회사도 잘리고 많이 힘들었겠다. 잠깐만.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갑 안에 있던 10,000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지갑에 10,000원밖에 없네? 옛다 병원비. 이거 갖고 가서 잘 치료해드려. 야, 장난해? 우리 엄마가 사경을 헤맨다는데 이러고 싶어? 솔직히 나는 이 상황에서도 자업자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 너네 엄마 그동안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막말을 일삼았니? 나를 가족은커녕 그저 부려먹을 생각뿐이셨는데 내가 왜 너네 엄마의 병원비를 보태줘? 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10,000원으로 병원비 쓰면 되겠네. 저는 10,000원을 던지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출산을 앞에 두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아기에게 화목한 가정,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되도록 가정을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워낙 제 성격이 세서 참지 못하고 갈라서고 말았네요. 제 사연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현명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로서는 이게 가장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미 남편과 갈라섰고 이혼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곧 전 엄마가 되니까요. 엄마가 되는 것이 걱정되고 많이 떨려요. 그래도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인생 선배님들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씩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 무사히 잘 태어나서 행복한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좋은 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